수원 영통에 있는 우리 회사 연구동은 늘 양냄새가 났다. 비타민 캡슐을 씹어 삼킨 듯한 단내와 알코올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름이면 그 냄새가 복도에 진득하게 배어들었다. 겨울이면 그 냄새가 환풍구를 타고 실험실에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나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수원으로 올라온 지 이제 딱 1년이었고 냄새는 내가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우리 연구소의 소장은 50대 초반이다. 명문대 화학공학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는 더 이름 있는 대학원에서 석사를 했다. 소문에 따르면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이었고 요즘 같으면 의대도 갔을 성적이라고 했다. 연애는 안 했고 놀지도 않았고 공부만 했다고 했다. 외모 탓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공부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였는지 아무도 몰랐다. 대기업 중앙연구소를 거쳐 우리 같은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연구소장을 하러 왔다. 헤드헌터가 말하길 마진율이 높고 운이 좋으면 주식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 말에 끌렸다고 했다. 그는 늘 정석을 말했다. 원칙, 규정, 데이터. 그에게는 이 세 가지밖에 없었다. 나는 36이었다. 지방 국립대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했다. 중소기업 두 곳에서 7년을 보내고 기회가 있어 수원으로 올라왔다. 이직한 지 1년. 소장을 싫어하지는 않았다. 다만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다. 그와 말을 섞으면 귀가 피곤해졌다. 그래도 나는 사람들 생각을 잘 읽는 편이었다. 내일 아침 그가 어떤 질문을 던질지, 회의가 어디로 흘러갈지 대강 감이 왔다. 소장은 내가 자기 말을 잘 따르고 그를 존경한다고 믿는 눈치였다.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믿는다. 첫 번째 겨울, 우리는 루테인 젤리를 만들고 있었다. 영업팀은 홈쇼핑 방송을 잡아왔다. 포기할 수 없는 자리, 한밤중에 터지는 주문 전화. 나와 소장은 겔 형성과 색, 산미, 향료를 놓고 실험을 계속했다. 문제는 표시사항이었다. 영업팀은 눈 건강에 도움이라는 표현을 박아넣고 싶어 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표현은 기능성 식품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광고 심의에 걸립니다. 문구를 바꾸죠. 일반적인 표현으로. 영업팀장이 웃으며 말했다. 소장님, 방송에서 말만 예쁘게 하면 돼요. 다들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법 위반까지는 안 가요. 그는 조용히 펜을 내려놨다. 우리는 정석으로 갑니다. 회의가 길어졌다. 밤을 지나 새벽이 왔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불빛처럼 새하얀 조명이 머리 위에서 쏟아졌다. 영업은 당겼고 그는 버텼다. 결과는 간단했다. 방송은 다른 업체가 가져갔다. 우리 공장은 예정했던 생산 라인을 통째로 비워두었다가 다른 제품으로 메웠다. 소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말을 싫어했으나 이번엔 그의 주머니도 얇아졌다. 런칭 성과에 연동된 스톡옵션 목표가 날아갔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았고 모두가 모르는 척했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실험실을 돌며 말했다.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맞는 걸 해야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의 고집은 그 사람이 믿는 진실에서 나온다. 하지만 믿는 진실과 버는 돈은 때로는 각각 다른 길로 간다. 그 길이 멀어질수록 현실의 쿠션은 얇아지고 자존심은 단단해진다. 봄에 그는 새벽 2시에 이메일을 보냈다. 페이지마다 적힌 미세한 표현 하나하나, 라벨에 적힌 글자 크기와 자간까지 지적했다. 문서로 남겨야 깔끔하다는 논리였다. 생산팀장은 화가 났다. 현장을 한 번만 와보라. 고이 소리쳤고 영업팀장은 업무 협의를 거부했다. 그때마다 나는 중간에서 양쪽을 중재했다. 소장님 말씀은 원칙을 지키자는 뜻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으쓱했다. 역시 자네는 알아듣는군. 그는 내가 그의 편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 믿음을 굳이 깨뜨리지 않았다. 상대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두는 편이 일이 빨랐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나도 그의 말 중 일부는 옳다고 생각했다. 다만 옳은 말과 옳은 방식은 다르다. 그걸 그는 자주 혼동했다. 여름이 슬쩍 문틈으로 들어오던 어느 날, 그는 나를 불렀다. 연구소 뒤편 작은 창고, 냉동고 소리와 컴프레서 진동이 섞여 윙 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허리를 약간 굽히고 속삭이듯 말했다. 자네, 영통구청 근처에 치매안심센터가 있는지 아나? 의외였다. 나는 눈을 들었다. 있을 겁니다. 보건소랑 붙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요즘 조금 깜박하셔.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집에서 잘 모시면 되지.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흘렸다. 메탄동 어디쯤에 오래된 빌라, 녹슨 난간, 부식된 도어록 같은 풍경이 스쳐갔다. 나는 어디부터 묻는 게 그를 자극하지 않을지 생각했다. 혼자 모시나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누나랑 동생이 있긴 한데 각자 바쁘고 집은 내 명이고 어머니가 이 집을 지키고 싶어 하셔. 그와 내가 아는 모든 어머니들은 집을 지키고 싶어 했다. 나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영통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 5등급부터 주야간 보호라고 적었다. 그리고 말했다. 소장님, 우선 보건소 가서 간단한 검사부터 받으세요. 등급 신청하면 도움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요양원은 안 보낼 거야. 마지막까지 집에서. 그게 정석이야. 효라는 건 그런 거지. 정석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왔다. 그의 정석은 종종 누군가에게 굴레가 되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되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았다. 최소한 위치 추적 장치 같은 건 해두시는 게. 그는 손을 저었다. 어머니 인권이 있지. 감시는 못해. 나는 메모장에 도어 센서, 가스 차단기라고 또 적었다. 그 다음 주말 그는 내게 카톡을 보냈다. 등급 신청 서류, 뭐가 필요한지 알아? 나는 관련 링크와 치매안심센터, 구청 복지상담팀 번호를 보냈다. 그는 답을 했다. 고마워. 자네는 참 세심해. 그 말은 칭찬이었고 동시에 신호였다. 그는 자기 내부에 쌓이는 것을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내 자리 옆에 한참 서 있었다. 어제 동사무소 다녀왔는데 안내한 사람이 뭐랄까 조금 말끝을 흐렸다. 모르는 게 많더군. 나는 웃었다. 그분들도 워낙 사례가 많아서요. 소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볼게요. 일단 신청서만 접수해두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는 머쓱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조금 착각했다. 내가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다독이면 이 사람의 문제를 나아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나를 믿는다고 생각했고 나도 나를 믿고 싶었다. 한 달쯤 지나 밤 9시 반,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네, 혹시 지금 시간 되나? 그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어머니가 안 계셔. 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아주대병원 응급실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다. 그는 젖은 운동화를 신고 서 있었다. 장다리촌 쪽에서 어머니를 찾았다고 출동한 경찰이 말했다. 손목을 긁히고 발목을 삐었지만 다행히 큰일은 아니라고 했다. 어머니는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나를 보는지 천장을 보는지 분간이 안 갔다. 그는 어머니 이마 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문을 누가 열었나? 그는 중얼거렸다. 문은 내가 잠갔는데 아래층 누가 드나들며 열어놓았나 보군. 그는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은 면죄부를 붙잡았다.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다. 사회복지사가 와서 장기 요양과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시설을 설명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고개를 저었다. 시설은 냄새가. 그는 코를 찡그렸다. 소독약 냄새를 어머니가 싫어하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소독약 냄새는 사라집니다. 그는 들은 척 지칩니다. 누나와 동생이 병원으로 왔다. 누나는 울었고 동생은 화가 났다. 복도 끝에서 세 사람이 서성거렸다. 집을 팔자. 누나가 말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을 쓰지. 동생이 거들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집을 팔면 어머니가 어디 계시나? 집이 곧 어머니야. 그는 마지막까지 정석을 말했다. 효, 집, 지켜야 할 것들. 나는 격에 기대앉아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중간에서 말리거나 끼어들면 내 말은 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냥 서 있었다. 응급실 TV에서는 야구가 나왔다. 삼성전자가 어쩌고 수원 KT가 어쩌고 지역의 소음과 가족의 소란이 같은 볼륨으로 오갔다. 그는 며칠 휴가를 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다. 요양보호사를 반나절 불렀다. 나는 주말에 가스 차단기와 도어 센서를 추천했다. GPS 밴드는 끝내 설치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이 정도면 됐어. 그 주의 목요일 연구소는 또 긴급 회의를 했다. 원료 사양이 또 바뀌었다. 그는 생산팀과 싸웠고 영업팀과 다퉜다. 저녁에 그는 퇴근하려다 말고 내 자리 앞에 섰다.
오늘은 조금 일찍 가야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돌보셔야죠.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도 내가 있으니 안심이야. 내가 집을 지키는 한. 그 말은 실은 경고였다. 사람이 지키려는 것을 지키는 동안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경고. 그날 밤 아래층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둔 채 잠들었고 물이 넘쳐 불이 꺼지면서 가스가 샜다. 다행히 화재는 나지 않았다. 대신 경비 아저씨의 신고로 소방차가 오고 이웃의 시선이 몰렸다. 관리사무소는 소방서에 확인서를 첨부한 경고장을 보내왔다. 이웃은 이해한다면서도 아이가 있는 집이니 조심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는 고개를 바닥에 떨궜다. 그리고는 관리사무소 공문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물었다. 이거 법적으로? 그는 말끝을 흐렸다. 나는 종이를 천천히 읽었다. 벌금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웃에게 남은 불안의 냄새는 오래갔다. 그는 끝까지 어머니를 집에 모셨다. 요양보호사의 시간이 늘어났다. 비용도 늘어났다. 누나와 동생은 다시 집을 팔자고 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셔. 여기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 사이 회사에서는 새 제품 출시가 또 지연됐다. 그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했다. 타협은 나중이라고 했다. 작년에는 나왔던 회사의 여름 보너스가 올해는 없다. 그의 스톡옵션은 더 멀어졌다. 월급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노후는 불안해졌다. 나는 그가 엑셀을 펼쳐놓고 숫자를 몇 번씩 바꾸는 걸 봤다. 관리비, 요양보호사 급여, 병원비, 대출이자. 숫자는 줄을 맞춰도 삶은 줄을 맞추지 못했다. 그가 또 내게 전화를 했다. 혹시 단기 대출이라는 게. 그는 말끝을 삼켰다. 한두 달만 메우면 돼.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 소장님, 누나와 동생분과 같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집 이야기 다시 꺼내보세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 인간들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믿음의 순서를 바꾸지 않았다. 먼저 자기 자신, 그 다음 원칙, 그 다음 가족. 순서를 바꾸면 무너진다고 믿었다. 그는 순서를 바꾸지 않고 무너졌다. 누나는 결국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인 선임을 신청했다. 긴급 안건이었다. 사회복지사가 추천서를 써주었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됐다. 법원은 누나를 한시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어머니는 임시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영통구의 작은 병실, 환기창 너머로 멀리 삼성전자 건물이 보였다. 하얀 장비와 하얀 시트, 소독약 냄새. 그는 병실 문턱에서 멈췄다. 이 냄새. 그는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가 싫어하셔. 누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동생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나는 병실 밖에서 서 있었다. 소독약 냄새는 사라질 것이었다. 사람은 남았다. 그러나 그는 냄새만 맡고 돌아섰다. 그날 저녁, 그는 마지막으로 집을 지키겠다고 했다. 정석대로, 어머니를 위해, 집을 위해. 그는 집에 남았고 병원에는 가지 않았다.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감염이 왔고 폐렴이 접촉다. 의사가 설명했다. 심폐소생술은 어르신 상황에서는. 그는 말을 이었다.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에 사인했다.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인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 없었다. 그는 집에 있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흔들림 없이 가을바람처럼 쓰러졌다. 인소는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이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다. 소장은 흰 장갑을 꼈다. 조문객이 한 명 들어올 때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누나는 수건으로 눈을 가렸다. 동생은 눈이 붓도록 울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나에게 물었다. 나 잘못한 건 없지? 나는 그 질문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질문 속에 답을 숨겨놓는 사람이었다. 있다고 하면 그는 내게 실망했을 것이다. 없다고 하면 그는 자신에게 실망했을 것이다. 나는 그냥 고개를 숙였다. 조문객이 또 들어왔다. 그는 또 허리를 숙였다. 그날따라 그의 허리가 더 굽어 보였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은 팔렸다. 법원의 결정과 누나의 판단이었다. 금매였다. 그가 지켜던 집은 그의 손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벌금과 밀린 요양비, 소송 비용이 여기저기서 빠져나갔다. 그의 몫은 얇아졌다. 그는 내 앞에서 계산기를 놓고 한숨을 쉬었다. 이러려고 이렇게 산 건 아닌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에게
그래도 정석을 지키셨네요. 라고 말했을지 모른다. 누군가는 등을 두드리며 수고하셨어요. 라고 했을 것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옳은 단어들을 너무 오래 붙잡았고 그 사이 사람은 흘러가 버렸다. 겨울이 다시 와서 연구동은 더 차가워졌다. 루테인 젤리는 결국 다른 회사의 상품이 되었다. 우리의 신제품은 한 박자씩 늦었다. 그의 이메일은 여전히 새벽 2시에 왔다. 알코올 소독약 냄새는 더 진해졌다. 나는 그 냄새가 싫지 않았다. 다만 그날따라 냄새는 유난히 메말랐다. 그는 실험실에서 점도를 재고 있었다. 롱스푼으로 젤을 들어 올려 떨어뜨리고 초시계를 눌렀다. 혼자였다. 누군가가 그를 부르면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누가 불러도 그의 눈빛은 늘 같았다. 약간의 명석함, 약간의 피로, 약간의 억울함. 나는 문턱에 서서 말했다. 소장님, 가스 차단기는 그 뒤로 다셨습니까? 그는 웃었다. 이제 와서. 그는 이어서 말했다. 자네 나를 너무 걱정하지 말게. 나는 내 정석이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는 정석대로 살았다. 그래서 정해진 결말을 맞았다. 동화책 뒷표지처럼 분명한 끝,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끝까지 좋은 방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세상은 상을 잘 주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봤다. 광교 호수공원 쪽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회색빛의 겨울과 흰색의 실험복, 투명한 젤이 한 장면이 되었다. 나는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물맛은 변함이 없었다. 냄새도, 깃도, 손에 닿는 마우스의 감촉도 그대로였다. 다만 한 사람의 정성만 끝까지 그대로였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누구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누구도 크게 행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자음 배치를 준비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수원의 2020년대의 우리의 정석이었다.